영국에 아주 유명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도시를 설계하고 건물을 짓는 일을 돕는 똑똑한 공학 박사였죠. 이름은 알리스터 핀치 박사. 흔하지 않은 이름처럼 박사님은 세상의 많은 도시들이 어떻게 물을 관리하고 홍수를 막는지 연구하는 아주 특별한 일을 했어요. 특히 런던처럼 오래된 도시의 복잡한 수도관이나 강을 관리하는 데 전문가였죠. 알리스터 박사님은 당연히 자기 나라 영국, 특히 런던의 기술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영국만큼 오래된 경험이나 엄청난 기술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물 관리 시스템을 보고 오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박사님은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거기가 뭘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 있겠어? 내 소중한 시간을 왜 그런 곳에 써야 하지? 박사님은 투덜거리며 마지못해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는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영국에서 꽤나 알려진 공학 박사인 저 알리스터 핀치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전혀요. 유럽에서 가장 큰 인프라 프로젝트 몇몇의 자문도 해왔고 런던처럼 복잡하고 오래된 시스템들을 주로 다루는 사람인데요.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진 곳들이죠. 저는 일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닥터 핀치 한국의 서울에 가셔서 물 관리 시스템을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하는 부탁이 들어왔을 때 저는 거의 웃어버릴 뻔했습니다. 저요? 그 먼 아시아까지 가서요? 고작 파이프나 펌프 같은 걸 보러요? 제 업무는 보통 유럽의 그런 복잡하고 역사 깊은 시스템들을 다루는 일인데 말이죠. 저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되는 건지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속으로는 아마 대충 만든 기본적인 시스템일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조금은 지저분하고 저희의 세련된 유럽 기준에는 확실히 미치지 못할 거라고요. 아니, 한국이라니. 그 나라들이 도시를 엄청 빨리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설마 저희처럼 깊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겠어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냥 저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게 분명한 곳으로 영원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야 했죠. 제 기분은 마치 흐린 런던의 날씨처럼 잔뜩 찌푸려져 있었답니다. 긴 비행은 예상했던 대로 지루했어요. 좌석에 꽉 갇혀 대신 할 수 있었던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생각하며 몇 시간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고 여전히 잔뜩 뚱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집이나 예전에 아시아 다른 곳에서 가봤던 오래된 공항들처럼 복잡하고 조금은 정신없는 곳을 상상했죠. 조금 비좁고 표지판도 헷갈리고 줄도 길고 말이죠. 뭐 그런 게 보통이잖아요? 해외 공항들에 대한 저의 경험은 주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 안으로 걸어 들어간 순간 와! 진심으로 우와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저 눈앞의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엄청나게 넓었어요. 복잡한 느낌 없이 탁 트이고 커다란 유리벽을 통해 환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해서 거의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보였고 표지판은 분명했고 길은 넓었고 모든 곳에서 느껴지는 차분하고 효율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공항이라기보다 마치 미래 같았죠. 밝고 현대적이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돌아가는 곳이었어요. 밀치거나 부딪히는 사람도 없었고 복잡한 구석도 없었죠. 그저 공간과 빛 그리고 질서뿐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제 뚱한 기분이 마법처럼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건 분명했어요. 이게 한국이라고? 정말 예상 밖의 모습이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느낀 우아 순간이었고 저는 아직 공항을 떠나지도 않았을 때였답니다. 제가 마침내 도착 게이트에 다다랐을 때 닥터 알리스터 핀치라고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제 기분을 생각하면 예상 밖의 일이었지만 그는 정말 환하고 반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분이 바로 서울시 수자원 본부의 배영 연구원이었어요. 그는 거의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아주었는데 이것 역시 놀라웠죠. 제 피곤한 얼굴을 보더니 미소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닥터 핀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긴 여정에 많이 지치셨겠어요. 그는 친절하게 말하고는 황금빛 액체가 담긴 투명한 병을 꺼내 들었어요. 식혜 좀 드세요. 저희 전통 음료인데 아주 시원하고 기운이 나실 거예요. 저는 약간 망설이며 병을 받았습니다.
식혜라니? 흐릿한 주스 같아 보이는데 마셔도 안전할까? 위험 계산에 익숙한 저의 공학자적인 머리가 경계심을 보였죠. 이거 제대로 정수된 거 맞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마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배 연구원은 정말 진심으로 보였고 저는 목도 마르고 피곤했어요. 그래서 조금 마셔봤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우와. 달콤했지만 너무 달지도 않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전에 맛본 적 없는 독특하고 맛있는 맛이었죠. 그 시원함이 몸을 쫙 통과하면서 긴 비행의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맛있었어요. 낯선 사람이 준 이 이상한 황금빛 병에 담긴 음료수가 실제로 저를 기분 좋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좀 완벽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저에게 이 첫 순간들, 공항, 환영, 그리고 이 놀라운 음료수는 한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기 시작했어요. 제뚱한 박사님의 방어막이 분명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호기심이라는 작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여기서 또 어떤 예상 밖이 좋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답니다. 자, 그렇게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우와 하는 순간을 경험하고 나서 아주 친절한 배영 연구원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서울 시내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항철도라는 기차를 타는 거라고요. 솔직히 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지하철이요? 아시다시피 저는 런던의 지하철에 익숙한데요. 오래된 도시 아래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방식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꽤 시끄럽고 좀 덥고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아무래도 낡을 수밖에 없죠. 저는 빨리 만들어진 도시의 지하철이라면 이것과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지저분할 거라고 상상했어요. 시끄러움과 복잡함 그리고 어쩌면 좀 의심스러운 냄새 같은 것들을 각오하고 있었죠. 사실 저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조용하고 편안한 택시를 더 선호했을 거예요. 하지만 배영 연구원이 아주 자신 있어 보였기 때문에 다시 좀 뚱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기차 쪽으로 따라갔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갔는데 곧바로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요. 이곳은 조용했어요. 붐비는 기차역치고는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얼룩 하나 없이 깨끗했고 표지판은 분명하고 밝았죠. 쓰레기통이 넘치거나 쓰레기가 아무데나 떨어져 있지도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공항역이라서 그런 걸 거야. 진짜 시내 역들은 다를 거야. 그러다 기차가 도착했고 저희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또 한 번 제 공학자적인 머리가 잠시 멈칫하는 순간이었죠. 기차 객실은 밝고 넓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어요. 좌석은 새 것 같았고 창문은 아주 투명했으며 바닥에는 단 하나의 쓰레기나 껌 조각도 없었습니다. 안은 속삭이는 것처럼 조용했고 그저 부드러운 움직임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사람들. 그들은 차분하게 앉거나 서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크게 떠들지도 않았고 타거나 내릴 때 서로 밀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질서정연했어요. 저는 배영 연구원에게 몸을 기울여 정말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이게 보통 모습인가요? 한국의 모든 기차가 다 이런가요? 그는 제 놀란 모습에 조금 의아해하며 웃었습니다. 네, 닥터 핀치. 저희 지하철은 보통 이렇게 깨끗하고 효율적입니다. 서울에서 아주 인기 있는 이동수단이죠. 저는 솔직히 그 말이 믿기 힘들었어요. 런던에서 지하철을 타는 게 그냥 평범하고 조금은 지저분한 일상인데요. 이곳은 완전히 다른 수준인 것 같았습니다. 그냥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 존중받는 느낌이었죠. 사람들이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의 기대치들이 여기서 정말 운동을 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속도를 내며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곧 아주 거대한 물줄기가 눈에 들어왔죠. 강이었는데 아주 넓은 강이었어요. 배영 연구원은 그것을 가리키며 그의 목소리가 따뜻하고 자부심 가득하게 바뀌었습니다. 닥터 핀치, 저것이 바로 한강입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서울의 심장과도 같고 어쩌면 한국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는 제게 강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건조하고 기술적인 설명이 아니었죠. 마치 짧은 역사 수업 같았는데 솔직히 꽤 극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한국이 공장을 짓고
나라를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시키던 시절 한강이 아주 오염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의 더럽고 아픈 강처럼 변했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고향인 템스강 생각이 났어요. 템스강도 과거에 오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마 그가 설명하는 한강이 그때 모습과는 조금 달랐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배영연구원은 포기하는 대신 한국 국민들이 강을 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금씩 강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쉽지 않았대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 돈이 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해냈어요. 왜냐면 이 강이 자신들의 생명줄이고 수천 년 한국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물론 물을 공급해주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자신들의 일부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밖으로 강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보았을 때 제 안에서 뭔가 불꽃이 튀었어요. 진짜 호기심이었습니다. 저의 공학자적인 머리는 여전히 거대한 강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이야기가 정말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기차가 더 가까이 가자 저는 한강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와. 그냥 우와였죠. 제가 상상했던 작고 더러운 강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거대했고 끝없이 펼쳐진 풍경 속에서 태양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물이 깨끗해 보였어요. 그리고 강가를 따라서는 산업적인 건물이나 콘크리트 담벼락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녹색 공원들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삶과 행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번화한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아름다운 놀이터 같았죠. 빠르게 만들어진 도시에 오염되고 힘들어하는 강이라는 저의 선입견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 인상적인 정도가 아니었어요. 뭔가 중요하게 느껴졌죠. 그 많은 사람들이 강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배영연구원이 한강이 서울의 심장이라고 했던 말이 갑자기 완벽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더 이상 파이프나 정수 공장 이야기만이 아니었어요. 이 강은 분명히 자부심과 기쁨의 원천이었고 이곳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짜여 있었습니다. 저의 뚱한 박사님 방어막은 이제 확실히 사라졌고 그 자리는 진짜 경이로움과 수많은 질문들로 채워졌습니다. 한국에는 또 어떤 예상 밖의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답니다. 놀랍도록 기분 좋았던 기차 여행과 멀리서 봤던 인상적인 한강 구경을 마치고 나서 저희는 서울시의 물을 관리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곳은 저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었죠. 저는 런던이나 유럽의 다른 큰 도시들에 있는 물관리센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기능적이긴 하죠. 파이프와 모니터, 복잡한 도표 같은 것들로 가득하지만 아주 신나는 곳은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이와 비슷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어쩌면 다른 곳들보다 조금 더 새 것일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그냥 기술적인 장비들로 가득 찬 건물일 거라고요. 그런데 안으로 걸어 들어간 순간 이게 뭡니까? 네, 또 한 번의 우와 하는 순간이었죠. 이곳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물관리시설이라기보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지휘본부 같았어요. 제가 이제껏 본 어떤 영화. 스크린보다도 넓게 펼쳐진 벽 전체가 거대한 화면들로 덮여 있었죠. 그리고 그것들은 그냥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정보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울 지도에는 움직이는 선들과 숫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강이 여러 지점에서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죠. 수위 정보, 서울 전역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심지어 펌프나 수문이 어디에서 열리고 닫히는지까지 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제 눈앞에서 이 거대한 화면들에 표시되고 있었죠. 그리고 AI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실제로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더 많이 오면 강 수위가 얼마나 높아질지 몇 시간 전에 미리 짐작하는 것처럼요. 솔직히 정말 놀라웠어요. 공학자로서 이 모든 정보를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죠. 하물며 그것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컴퓨터로 강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더욱이요. 영국에서도 이런 종류의 통합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 거대한 규모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니 정말 엄청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저보다 뒤떨어져 있을 거라는 저의 이전의 뚱한 생각은 저 화면들을 보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것은 최첨단 기술이었고 어쩌면 최첨단을 넘어선 것 같았죠. 그리고 배영 연구원은 제 정신을 완전히 날려버릴 만한 다른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실시간 정보들이요? 이것은 단순히 이 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래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한답니다. 서울 시민들도 이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수지를 확인하고 경보를 받고 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복잡하고 자세한 정보를 즉시 모두에게 공개한다니요? 제가 아는 많은 곳에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는 꽤나 비밀스럽게 관리되거든요. 이렇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물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는 이런 생각은 정말 혁명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물을 관리하는 이면의 전체적인 철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공유에 관한 것이었죠. 깜빡이는 화면들과 흘러가는 데이터를 한동안 바라본 후에 저희는 서울의 수돗물에 대한 브리핑을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아리수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잠시 쉬고 있었던 저의 공학자적인 회의론이 다시 솟아난 지점이었죠. 대도시 강에서 나온 수돗물이라고요? 한강이 기차에서 봤을 때보다 더 깨끗해 보이긴 했지만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신다는 건 글쎄요, 그건 다른 이야기죠. 영국에서는 수돗물이 안전하죠. 물론 정수 과정을 거치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병물을 선택하거나 혹시 몰라 수돗물을 걸러 마시기도 해요. 거대한 도시를 흐르는 강에서 시작된 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신다는 생각 자체가 좀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수자원본부의 아주 박식한 박상철 팀장님이 아리수를 얼마나 깨끗하게 만드는지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정말 자랑스러워 보였죠. 저희는 이 물이 완전히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350가지가 넘는 항목을 검사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검사 항목의 2배가 넘는다고요? 350가지요? 제 공학자적인 머리가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검사인데 고향에서 보통 하는 검사보다 훨씬 많았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그가 제시한 데이터만으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철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심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해야 하는 거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마신다고? 그 강에서 나온 물이 정말 그렇게 좋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이 챕터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화면이나 복잡한 도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팀장님이 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설명을 마치고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죠. 서울 시민들은 매일 수도꼭지에서 바로 아리수를 마십니다. 저는 거의 소리내어 코웃음을 칠 뻔했어요. 설마 하고 생각했죠.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야 있겠지만 그냥 그걸 유리잔에 따라서 마신다고? 하지만 바로 그때 테이블 주변에 앉아있던 한국 분들 마이너스 배영 연구원, 박 팀장님, 그리고 다른 분들 마이너스 이 모두 테이블 위에 있는 물병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자신들의 유리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셨어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방금 산 병물을 마시는 것처럼요. 아무런 소란도 망설임도 없었죠. 그냥 마셨어요. 그러다 배영 연구원이 그러는 거예요. 한 모금만 마신 게 아니라 2잔이나요? 그리고 맛이 아주 좋다고 말했어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 입은 또 한 번 딱 벌어졌죠.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맛이 좋다고요? 안전하다고요?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 있다고요? 제 눈앞에서요? 수도꼭지에서 나온걸요? 이것은 런던이나 뉴욕 아니면 제가 아는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제 머리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버벅거렸어요. 도시 강물에 대한 저의 모든 뿌리 깊은 생각들, 추가적인 필터나 병물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이 방 안의 현실에 의해 완전히 반박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불신, 그리고 내 등에 조금은 식은 땀까지 흐르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인상적인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상이었어요. 도시 생활과 물 자체에 대한 저의 이해를 완전히 뒤흔드는 무언가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저 같은 공학자를 늘 조금 긴장하게 만드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바로 아주 세찬 빗소리였죠. 그러니까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이 열린 것처럼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세상은 온통 회색빛에 젖어 있었고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의 첫 생각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날 수도 있겠는데 하수구는 버틸 수 있을까? 강물이 너무 높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아시다시피 도시에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배수 시스템에 무리가 가고 길이 물에 잠기거나 심지어 강물이 넘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익숙한 걱정이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배영 연구원이 저를 데리러 왔을 때 그는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는 실제로 신나 보였습니다. 닥터 핀치. 그는 세찬 비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완벽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기회랍니다. 저희 한강 홍수 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요. 잠재적인 홍수 상황에 대해 신나 보인다고요? 저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빗속을 뚫고 저희의 다음 장소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중요하고 위험 있어 보이는 건물이었는데 마치 영화에 나오는 작전 사령부 같았어요. 이곳이 바로 수방종합상황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입이 떡 벌어지는 순간이었죠. 답답한 사무실은 잊으세요. 이곳은 활기로 가득했고 벽은 또다시 거대한 화면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면들은 좀 달랐어요. 서울 지도에 비가 얼마나 세차게 오는지 색깔로 표시되는 지도들이 있었고 한강과 작은 지천들의 수위가 몇 초마다 올라가는 그래프들도 보였죠. 마치 폭풍우가 치는 동안 도시의 맥박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술력은 와. 배영 연구원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곳의 컴퓨터들은 아주 똑똑한 AI를 사용해서 단순히 현재 상황만 보여주는 게 아니래요. 내리는 비와 강물 상황을 분석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까지 한다고 합니다. 강 수위가 위험하게 높아질지 안 높아질지를 몇 시간 전에 미리 알려줄 수 있어요. 하고 그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몇 시간 전에요. 그건 정말 엄청난 양의 경보 시간이었죠. 하지만 진짜 마술처럼 느껴졌던 부분은 컴퓨터가 위험을 예측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강 수위가 너무 높아질 것 같으면요. 배영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바로 경보 메시지를 보냅니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 편안히 있거나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도시의 홍수 통제 시스템에서 스마트폰으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2시간 안에 이 근처 강 수위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같은 식으로요. 이건 강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배려하는 시스템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홍수에 대한 저의 처음 걱정은 확실히 누그러졌고 이 믿을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한 순수한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실을 본 후에 저희는 비가 세차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둔치로 더 가까이 갔어요. 강물은 비로 인해 불어나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힘을 보는 것은 인상적이면서도 조금은 위압감을 주었어요. 그때 배영 연구원이 근처 다리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다리였는데 다른 다리들보다는 조금 낮아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동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더니 강물이 다리의 가장자리를 넘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천천히 다리 자체가 가라앉는 것처럼, 물에 잠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의 공학자적인 머리가 소리쳤어요. 재난이야. 다리가 물에 잠기고 있어. 고장 난 거잖아. 영국에서는 다리가 물에 잠기면 심각한 비상사태이고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신호거든요. 하지만 배영 연구원은 우산을 든 채 차분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닙니다, 닥터 핀치. 걱정하지 마세요. 저것은 잠수교입니다. 물에 잠기는 다리죠. 그는 이 다리가 강물이 아주 많이 불어났을 때 물에 잠기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어요. 물이 다리 위로 흘러가는 것을 견딜 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사실 물이 특정 구역을 통해 쉽게 흐르도록 도와주어 하류의 다른 중요한 지역에 물이 넘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대요. 그가 설명하는 동안 물이 다리를 덮기 시작하자 차들이 다리 위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다리가 일부러 물에 잠기도록 만들었다고요? 고장난 것이 아니라 똑똑한 기능이라고요? 제 머리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홍수 통제에 대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보여주었어요.
그저 더 높고 더 높은 벽을 쌓아 강과 싸우는 대신 때로는 강물과 함께 가는 거죠. 특정 구역에 물이 통제된 방식으로 흐르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겸손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똑똑한 공학 및 계획 철학이었습니다. 그 다리가 물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재난이 아니라 도시 안전 시스템에 계획된 부분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니 한국이 이렇게 큰 자연의 도전을 처리하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전통적인 공학 관점이 이 장면을 통해 정말 크게 흔들렸답니다. 자,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놀라운 홍수 시스템을 본 후에 다음날 햇볕이 쨍 하고 나왔어요. 마치 하늘이 저희에게 휴식을 주기로 결정한 것 같았죠. 폭풍우가 지나간 후 모든 것이 싱그럽고 깨끗해 보였고 공기는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기차 안이나 비 오는 중에 본 것 말고 드디어 한강을 가까이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완벽한 날이었어요. 배영 연구원은 햇살 아래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만났습니다. 자전거 2대를 준비해놨더라고요. 오전 계획은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거였어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대도시 강가를 따라 자전거 타는 게 어떨지는 잘 몰랐어요. 런던에서도 템스강 일부 구간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늘 공원이 쭉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곳들은 꽤 붐비거나 산업적인 구역이기도 하거든요. 서울에서는 어떻게 해놨을지 궁금했습니다. 강가 자전거 도로에 들어선 순간 저는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확실히 또 한 번의 우와 하는 순간이었죠. 그냥 물 옆에 자전거 도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강가를 따라 끝없이 펼쳐진 거대하고 엄청나게 넓은 녹색 공원들이었습니다. 수마일 또 수마일에 탁 트인 녹지 공간, 완벽하게 잘 관리된 길, 나무들, 그리고 정원들이 있었죠. 이곳은 도시공원이라기보다 마치 시골에 온 것 같았어요. 물론 넓은 강 건너편에 놀라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붐비거나 짜증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햇살과 강을 즐기고 있었죠. 아이들은 웃고 뛰어다녔고, 가족들은 색색의 돗자리를 펴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놓고 피크닉을 즐겼고, 커플들은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멋진 자전거 옷을 입은 진지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쌩쌩 지나갔죠. 배영 연구원과 저는 좀 더 천천히 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도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그저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활기가 넘쳤어요. 이것을 보니 한강은 단순히 물을 공급하거나 홍수를 통제하는 곳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도시 전체를 위한 거대한 놀이터이자 휴식처였어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 이 강을 자신들 삶의 중심 부분으로 행복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 뭉클한 일이었고 제가 고향에서 이 정도 규모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이곳 사람들이 자신들의 강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보여줬답니다. 한참을 자전거로 달리며 활기 넘치는 강변의 풍경과 소리를 만끽한 후에 저희는 선유도라는 특별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배영 연구원이 이곳이 옛날에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고 말해줬어요. 닥터 핀치, 이곳은 정수장이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강물을 깨끗하게 만들던 곳이었죠. 정수장이 공원으로 바뀌었다고요? 그건 좀 특이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섬에 발을 디딘 순간 마치 숨겨진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옛날 건물과 구조물들을 다 허물지 않았더라고요. 대신 그 많은 것들을 그대로 두고 자연을 그 안과 주변으로 엮어 넣었습니다. 오래된 콘크리트 물탱크들은 식물이 가득한 정원으로 바뀌었고 옛날에 물이 흘렀던 오래된 기둥들 사이로 잔디길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죠. 오래된 산업적인 콘크리트와 활기 넘치는 푸른 자연의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조화였습니다. 뭔가 사려 깊게 느껴졌어요. 섬의 역사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새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킨 것 같았죠. 마치 살아있는 역사의 독특한 조각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선유도를 둘러보면서 배영 연구원은 이곳이 한국이 과거를 심지어 강이 오염되고 이런 정수장 같은 공장을 지어야 했던 시절의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저 잊거나 파괴하는 대신 다시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고 자연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고요. 정말 똑똑하고 감동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깊은 존중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었죠.
자연과 도시가 진정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 말이에요. 섬에 있는 동안 저희는 김민준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한강 사진만 찍어온 사진작가였어요. 그가 태블릿으로 보여준 사진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비 오는 날의 강, 안개 낀 강, 해질녘 황금빛으로 빛나는 강 등 한강이 온갖 기분을 포착해냈더군요. 그는 한강이 날씨, 시간, 계절에 따라 다른 느낌과 표정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 같다고 말했어요. 그는 제가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한 것을 말해줬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강 사진을 찍어왔는데 강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강을 지켜본 자신도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그것은 깊은 철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강이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거의 영적인 느낌까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김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강은 단순히 기술이나 물을 정화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깊고 문화적이며 어쩌면 감정적인 중요성까지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무언가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연결은 도시강에 대해 제가 전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수준이었죠. 김 작가님의 눈을 통해 강을 보고 공원과 선유도를 경험하면서 한강은 서울 시민들에게 단순히 물길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곳은 그들 도시와 삶의 중심이자 살아 숨쉬는 일부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이해와 도시와 강이 함께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해가 마침내 저물자 한강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피크닉을 즐기던 낮의 활기찬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죠.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빛을 밝히기 시작했고 그 불빛들이 강물에 비쳐 정말 마법 같고 반짝이는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마치 강이 밤을 맞아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도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다리가 자신만의 디자인과 불빛으로 마치 물 위에 걸린 보석 같았죠. 배영연구원이 반포대교라는 유명한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와야 다리 자체가 빛과 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리 옆면에서 물이 솟아나오는데 무지개 색깔의 온갖 불빛으로 빛나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흔들렸죠. 그것은 달빛 무지개 분수쇼였고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저 넋을 잃고 서서 바라봤어요. 이것은 놀라운 공학 기술과 순수하고 기쁨 가득한 아름다움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그냥 다리가 아니었죠. 보는 사람들에게 도시와 강이 선사하는 공연이자 선물 같았어요. 그 놀라운 빛의 쇼를 보고 나서 배영 연구원은 제게 한강에서 꼭 해봐야 할 마지막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강에서 라면을 먹어야 해요. 하고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라면이요? 강가에서요? 제가 그때까지 본 첨단 물 시스템이나 역사적인 공원들에 비하면 단순하고 거의 우습게 들렸죠. 하지만 그는 저를 강가에 있는 편의점으로 이끌었습니다. 저희는 즉석 라면을 샀고 거기에는 그걸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기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강가 벤치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시원한 밤 공기를 느끼며 작은 종이 그릇에 담긴 뜨겁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요? 정말 맛있었어요. 따뜻하고 살짝 매콤한 국물 맛이 완벽했고 그 놀라운 풍경을 보면서 거기서 먹으니 맛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특별하고 진짜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름다운 장소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단순하고 인간적인 순간이었고 그동안 저를 그토록 놀라게 했던 이 멋진 강과 연결되는 느낌이었죠. 라면을 먹으면서 배영 연구원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가 본 모든 것 공항, 지하철, 깨끗한 물, 홍수 시스템, 공원, 섬, 분수에 얼마나 놀랐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는 한강이 한국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단순한 실용적인 이유를 넘어 왜 이 강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이 한국인들의 영혼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 모든 첨단 기술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나라와 자연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과 자연, 역사,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요. 별빛 그리고 도시 불빛 아래서 라면을 먹으며 앉아 있는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도착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이 여행은 시간 낭비일 거라고 확신했던 그 뚱했던 공학 박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던가요? 한국은 뒤처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훨씬 앞서 있었고
미래를 향한 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AI 홍수 예측이나 투명한 물 데이터 같은 놀라운 기술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강을 그저 자원이나 위험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심장으로 기쁨과 역사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장소로 보는 방식이요. 건물만큼이나 공원이 중요하고 심지어 오래된 산업시설도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거만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유럽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만큼 좋을 수 없고 심지어 더 좋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말이죠. 저의 생각, 도시 생활과 공학에 대한 저의 관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으로 말이죠. 곧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비행기에 앉아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강의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는 아주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을 연결하는 생명줄 같아 보였죠. 저는 처음에 도착했던 그 알리스터 핀치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경이로움, 겸손함, 그리고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이 여행이 제 마음을 바꿔놓았고 어쩌면 아주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뚱한 공학 박사와 그의 공항에서의 첫 우화 순간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오늘의 감동 사연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